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뭘 해도 기분 좋은 게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이름 좀 읽어드려야지. 제이돌돌님 안녕하세요. 메잉님 안녕하세요. 민성님. 메잉님은 자주 오셨던 분인가요? 예전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낯선데. 네. 반갑습니다. 이지희님 안녕하세요. 사이먼군님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냠냠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하하. 자, 반갑습니다. 김현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대화창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네요. 이메너리님 오셨습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놀러 가요. 다 놀러 가셨어요. 이영숙님 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자 오늘 이제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네.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체크포인트 먼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올라갔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또 소폭 내려가는 그러한 시장이었고,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마이너스 1.63%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크게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크게 빠졌던 그러한 글로벌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45%,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2달러. 어제 사실 그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수요 우려와 재고 증가로 유가가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 2023년 최고치 대비해서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사실은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이게 언제도 그랬냐라는 식으로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근데 이게 네. 빠지면 그럼 좋아야 되냐인데 사실 빠지니까 또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시장이 나쁘게 반응할 가능성이 그렇죠. 좀 또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유가가 늘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아마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분야에서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 법무부 조사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이 미주호 투자 의견 상향 조정 후에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거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로 너무 괜찮았고 지난 분기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과거에 너무 또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 또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좀 받게 되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2024년부터 현대차를 온라인 판매 시작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CNBC와 야후 파이낸스, 그 외에 블룸버그부터 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지 포인트. 기대 이하의 매출 경고가 나오고 또 CEO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30%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이 지금 전기차 이제 충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매출 자체가 너무 이제 기대 이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CEO는요, 미국은 곧 디플레이션을 직면할 것이다 하면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가 이제 침체로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이 오픈 AI 대항마인 제미니를 또 출시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면서 제가 뒤에 가서 또 구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갭이 3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약 17% 또 급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앞서서는 많은 반도체 기업 또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에는 많은 필수 소비재의 기업들, 그 외에 기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또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 연관된 주식들의 4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가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왜냐면 조금 중요한 제가 이거 세팅을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 나와 버렸네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시간이 좀 할애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을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구글은 모건 스탠리의 알파벳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본다는 게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제가 기사 내용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모건 스탠리의 주식의 어떤 분석가들이 알파벳은 구조적으로 손상된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메타와 아마존에 비해서 EPS 범위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좀 타이트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만약에 미스가 되거나 조금만 뭐 어떤 여건이 좀 좋아지지 않으면은 그 실적에 약간의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자체가 인력 증가 속도를 좀 늦추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점진적인 규율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메타나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집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구글이 실적 발표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의 어떤 인공 모델 자체를 본인의 플랫폼에다가 접목시키는 그런 기업인데 구글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분야 진출에 있어서 바드와 같은 도구가 빨리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집었어요. 앞서서 이제 제미니에 대한 이제 그 출시를 좀 연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글의 제미니를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라미터의 이 규모, 이 매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1조 개를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 GPT-4를 보게 되면 한 5천억 개 정도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모델을 연기한다라는 것이 야, 이거 구글이 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미터라고 보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I가 학습 가능한 총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의 많은 어떤 데이터를 또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도 있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보시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있어서는 구글 제미니가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 요즘에는 파라미터 개수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량이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파라미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무거워지고 비싸지고 그리고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그 불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없애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제거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파라미터 경쟁으로 가면 줄어든 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의 개수 자체를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GPT-4도 5천억 개로 추정된다. 추정인데 맞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구글 제미니. 저는 뭐 영화 제미니맨 아세요? 윌 스미스 나오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름은 비슷한데 참 실망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좀 집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분기 출시 예정을 했어요. 보통 이제 11월에 공개하겠다라는 예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알파벳의 모든 검색 데이터와 그다음에 유튜브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새로운 검색 방식을 보여주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제미니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쇼핑, 그다음에 식료품에 대한 쇼핑 등 이런 부분이 AI 비서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이 이제 크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긴 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이제 느리다라는 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캐파를 좀 차지하고 이 점유율, 마켓 쉐어를 좀 차지하려면 빨리 발빠르게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부분을 모건 스탠리도 좀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주 섹터 ETF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 내가 기술주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ETF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선택하시는 게 XLK죠. 네. XLK인데 이게 올해만 47.2% 상승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스파이 밑에 보게 되면 하늘색이 스파이예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인데 스파이 ETF가 17.58% 상승을 하는 도중에 올해 들어서 XLK만 47.20% 상승을 했다. 물론 빅테크 7이 다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대비 상대적 강세는 닷컴 버블 수준입니다. 지금 왼쪽에 아마 여기 보실 거예요.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February 2000, 그러니까 2000년도 2월이죠. 네. 자, 2월 때 닷컴 버블이 정말 그 온라인이 우리 이제 www다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정말 닷컴 버블이 생겼는데 자, 이 수치가 뭐냐면 S&P 50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얼만큼 강세를 줬느냐 이런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 차트가 지금 현재 거의 과거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과열돼 있다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지금의 빅테크의 어떤 기술력이나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아니 이제 뭐 인공지능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요. 더 갈 수 있고 실적으로도 또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인공지능발 실적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과열돼 있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메인 이야기입니다. 자, 월가의 큰 손들 2023년 3분기 이렇게 매매했다. 이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종훈 팀장이 이거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예. 그래서 9월 30일까지가 이제 3분기의 어떤 수치가 나오고 45일 이내에 보통은 이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죠. 보통 이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날짜를 따지게 되면은 11월 15일 네. 그때 이제 부근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일차 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월가의 큰 손들은 도대체 이번 3분기 때 어떠한 투자를 했는가,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 네.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러한 해치펀드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레이 달리오 그리고 캐시우드, 저 워런 버핏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퍼포먼스라는 부분이 보여요. 네. 이게 지난해에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냐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익률인가요?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지난해 어느 정도 방어를 했으며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0.18% 수익을 봤고요. 네. 캐시우드가 생각보다 지난해 작년에 캐시우드는 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퍼포먼스가 2.15%입니다. 2.15%. 예, 아크 인베스트. 네.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5.05% 예, 이렇게 수익을 좀 보여주었고 지금 보이시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이름하고 작년에 어땠는지 위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캔피셔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죠. 캔피셔는 지난해에 13.82%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와우. 마이클 버리가 지난해에 마이너스 36.97%. 지금 마이클 버버리님 와 계십니다. 저희 대화차. 아 그래요? 네, 마이클 버버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마이클 버버리. 동생이야 동생. 예.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채권 시장의 숏을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았던 빌 에크먼. 네. 작년에 0.48%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빌 에크먼이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것은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는 치폴레 레스토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넥스타 미디어 그룹을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차트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팻 도시가 뭐냐면 이 누구냐면요. 모닝스타에서 사실 주식 리서치 팀의 이사였어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의 모닝스타 리서치 팀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께서 2000년도부터 2011년도 때까지 모닝스타에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리서치 팀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당시에 20명밖에 안 됐던 리서치 팀을 이제 100명 가까이 늘리게 되고 모닝스타의 리서치 팀이 이분께서 거의 뭐 자리매김하게끔 만들어왔던 그런 장본인이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자산운용사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팻도시가 지난해에 정말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35.39%.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타이거 글로벌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니콘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있죠. 예, 근데 이 보통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좀 올렸었는데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이고요. 2000년대 초반 때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2억 달러를 50억 달러로 만드는 예,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던 그러한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글로벌이 미래에셋 거 아닌가요? 타이거 글로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알타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알타락이 지난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43.44%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 단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추가 매수했어요. 예, 추가 매수하게 되면서 지금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때 아마 큰 이제 매수를 했었고 지금 이 주가 안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10월 말쯤에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HP 3분기에서 10월에도 추가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큰 수익을 얻었을까? 지금 평균 이제 평단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예, 평단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5% 정도 되는 약간의 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워렌 버핏하면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잘 샀죠 이분. 전량 매도를 했고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전부 다 털어내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홀딩을 보게 되면 0달러.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존슨앤존슨 전량 매도했습니다. 분할 매도 안 하셨네요. 예, 한 번에 하셨네요. 한 번에 다 털었습니다. 한 번에. 예, 그래서 이쪽도 보시게 되면 지금 홀딩스, 홀딩스 제로. 보면 제로.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P&G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분할 매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보시게 되면 밑에 전혀 사고 판 게 없었잖아요. 그냥 쭉 들고 가셨어요. 쭉 들고 가셨다가 한 번에 그냥 다 팔았던 그런 3분기 매매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을 대부분 매도를 했어요. 대부분 매도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2023년 3분기 대부분 매도를 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 좋아하시는 마이클 버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클 버리는요, 부킹홀딩스를 기업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롱숏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롱은 4.6% 정도로 진입을 했고요. 숏은 이제 풋옵션으로 갔는데 네. 7.8% 그러니까 숏이 조금 비중이 좀 높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 오른쪽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3분기 때 이때 이제 롱으로 진입한 그런 부분이 차트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지금 해지를 두고 롱숏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거가 이 부분입니다. 알리바바에 신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 5만 주씩 샀다가 100만 주를 한꺼번에 다 털었습니다. 2분기 때. 네. 근데 이번 3분기 때 다시 5만 주를 샀는데 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100만 주 샀는데 10만 주죠. 10만 주. 네. 뭐 이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뭐야? 왜 간가? 그래서 다 털었어. 다 털었는데 지금 너무 바닥인 것 같은데 다시 살까? 털고 나니까 올라가. 사야 되나? 털고 나니까 잠깐만. 너무 바닥인데 이건. 이래서 다시 또 5만 주 정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의 그 외 대부분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CVS도 마찬가지고요, MGM도 마찬가지고 시그나, 자, 이런 기업들을 일부 매도 또는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퍼센트로 쓰여 있는 건 뭔가요? 이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게 본인의 샀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의 수익률이에요.
예, 그래서 수익을 봤던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익스피디아 그룹은 33% 수익을 본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수익 본 상황에서 2023년 3분기 아마 지금 글자가 좀 조금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매도를 했다. 수익을 봤던 좀 손실을 봤던 간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마 수익 본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손실을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손실 봐봤자 뭐 2.8%, 마이너스 4.9% 정도인데 네. 수익은 33% 그리고 22.4% 정도의 수익을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데 다 좀 물량을 많이 털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또 공매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SOX,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숏 베팅을 했다는 게 뉴스로 회자되면서 마이클 버리 손해 많이 받겠네라고 예. 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숏이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포트폴리오 보면은 잘 벌었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사실 네. 숏 하시는 분들이 네. 롱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 그치. 예, 숏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숏쟁이다. 진짜 숏만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러네요. 네. 수익률 좋네요. 수익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뭐 2022년에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왜요? 그냥 압도적인 그냥 설베이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 자 너는 누가 제일 너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네.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듣니? 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면 전부 마이클 버리. 그랬었어요. 예. 뭐 2022년은 워낙 또 빠졌던 장이니까 네, 네. 마이클 버리의 뷰가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락을 너무 잘 맞추니까. 예, 그랬던 이제 제가 설베이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롱숏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레이 달료입니다. 자, 레이 달료도 제가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브로드컴을 신규 매수했어요. 새로 뉴홀딩스라고 돼서 새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4989의 히스토리가 좀 보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보이실 텐데 지난 2분기 때는 거의 다 털었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번에 다시 54,000주 정도 해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기업에 또 신규 매수하셨습니다. 넷플릭스를 신규 매수했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거에 4989 했다가 이번에 3분기 때 물론 4분기 때 또 다시 팔 수 있죠. 네. 예, 4분기 때 다시 또 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의 어떤 45일 정도 뒤에 나온 발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뒤에 가서 또 내년이 돼서 또 지켜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타겟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예, 타겟을 추가 매수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수했던 시점하고 매도했던 시점 보니까 매수를 그래도 물론 저점부터 좀 시작을 했지만 이 평균 이 수익률 좀 보게 되면 마이너스 29.5%.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중을 좀 더 실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손실이긴 한데 일단 3분기 때는 또 추가 매수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램 리서치입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쌍두마차죠. 쌍두마차 네. 미국의 예, 이 램 리서치에 대한 대량 추가 매수가 또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참 이 종목을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를 신규 진입하셨습니다. 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9% 정도의 9%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거에 있어서 정말 사고팔고 했다가 너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또 한 2분기 정도 쉬었어요. 근데 이번 3분기 때 신규 진입을 다시 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죠? 네. 여기 보니까. 예. 다음에 캐시우드예요. 캐시우드. 캐시우드는 2분기, 3분기 테슬라 연속 매도했습니다. 테슬라 와, 근데 4,000불 갈 거다, 3,000불 갈 거다, 2,000불 갈 거다 맨날 네. 주장을 하셨는데 정작 테슬라 2, 3분기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물론 이제 수익 구간이잖아요. 근데 네. 매수 금액이 86달러. 86달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잘 지금 잡았어요. 수익률이 181%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큰 수익이니까 약간 네. 차익 실현을 한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을 또 담으셨겠죠. 자, 어떤 종목을 다 담았는지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좀 일부 매도를 했고요. 예,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여러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4분기 때는 어떻게 또 매매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손실은 42.4%였습니다. 근데 손절을 한 거죠. 일부. 예, 일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크도 일부 매도했습니다. 로크도 마찬가지로 3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 추가 매도를 좀 일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의 어떤 훈풍에 이어서 팔란티어가 6불 또는 7불대에 있었던 바닥에서 현재 뭐 많이 올라왔죠. 네. 16불, 17불, 20불 가까이 올라갔던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세를 더 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58% 기록을 하고 있고 2개분기 연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타 플랫폼스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면은 정말 캐시우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들처럼 보이는 네. 그런 기업들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낸 헤지펀드가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매매를 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43.44% 수익률을 낸 헤지펀드의 웹사이트를 들어가니까 네. 이게 이 화면이에요. 이게 다예요. 아, 이게 웹사이트예요? 이게 웹사이트 화면이에요. 그냥 그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요 밑에 이메일만 하나 딱 있고 만약에 너가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원하면 이메일로 이메일 해. 그리고 새 한 마리 딱 그려놓고 끝. 와, 진짜 상남자의 그러네요. 웹사이트입니다. 상남자. 야, 우리는 그냥 수익률로 우리는 보여줘. 뭐 자질구리하게 우리는 안 써. 이러한 뭐 부분인데. 회사 속에 요딴 거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매매를 했을까를 해서 최근의 데이터를 좀 보니까 대부분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트랜스다임 그룹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금 146%, 31%, 78%, 13%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일부 다 매도를 하는 그러한 매매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를 또 보시게 되면 그 외에 비자는 또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비자, 네. 예, 비자는 매수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에 대해서 또 매수를 했는데 무디스는 지금 121%의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터카드는 또 반대로 매도를 또 했어요. 일부 매도했습니다. 일부. 물론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타락 파트너스라는 작년 한 해에 43%의 수익률을 보여준 이러한 헤지펀드가 지금 어떠한 매매를 했는지 같이 3분기 때 또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보다 보면은 미러링을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클 버리가 이번 13F에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다. 내지는 워렌 버핏이 뭐 어떤 종목의 비중을 확 늘렸다. 이거 따라가서 성공한 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진입,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떤 주식수를 네. 오늘 사고 뭐 당장 3일 뒤에 팔고 이렇게 하긴 정말 힘들거든요. 헤지펀드가. 예, 물론 조금은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장장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뭐 이러한 매매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한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 있게 좀 볼만하다. 왜냐하면 보통은 2개분기, 3개분기 연속으로 해서 가져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네, 네. 이러한 이제 큰 회사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신규 종목, 그러니까 신규 진입했던 종목들은 이 기업이 또는 이 헤지펀드가 신규 진입을 했다고? 라는 거에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는 조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무분별하게 다 보고 나서 하긴 좀 그렇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투자자가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헤지펀드가 있다면 그 기업과 한번 같이 이 기업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신규 진입했구나는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한번 추적 관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정말 매 분기 나올 때마다 천지개벽입니다. 맞아.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액티브해. 네, 너무 액티브해. 굉장히 액티브하십니다. 이거 못 따라갑니다. 드럼 치시다가 오늘 팔아야지. 맞아. 그럼 내가 파시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막 노래하다가 야 마음에 안 든다 팔자. 이러시는 것 같아. 굉장히 액티브해서 예. 저는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년이 또 선거해잖아요. 네. 선거해 직전에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이제 우리는 내년 선거 바로 직전 네. 바이든 3년 차의 시장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남은 기간 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통계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통계치니까 무조건 믿을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간 쌓여왔던 데이터잖아요. 한번 보시죠. 일단 그 대통령 1년차 그리고 대통령 2년차, 대통령 3년차, 대통령 4년차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S&P 500이 상승했는지를 보여준 건데 예. 지금 보시면 3년차가 15%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1976년부터 근데 아까 보여주셨죠. 올해 스파이가 17% 올랐죠. 되게 비슷하게 올랐네. 비슷하게 올랐네. 3년 차에 되게 비슷하게 올랐네. 근데 대신 4년 차에는 약간 이게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사연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4년 차가 될 때에는 이제 그러니까 중임까지 다 완료하고 마지막 8년 차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가 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임을 했을 때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인데 8년 차 레임덕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평균 쳤을 때는 이제 4년 차에는 다소 좀 주가 상승률이 좀 적어 보이게 되는 그런 약간의 왜곡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 올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노란색 그래프로 보시는 게 새로운 대통령이 3년 차일 때. 3년 차일 때. 지금이네요. 딱 지금입니다. 딱 지금. 지금이네요. 그 과거 평균을 이렇게 쭉 해서 야, 1년 동안 어떻게 비슷하다.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초록색이 올해입니다. 올해네요. 와, 진짜 비슷하네요. 이야. 이게 과거 통계니까 이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아까 이제 S&P 500이 17% 올랐으니까 네. 20.1%라고 찍혀 있으니 3% 정도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렇죠.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3% 정도 남아 있다. 연말까지 그래도 뭐 좀 더 가지 않을까. 예. 이게 맞다면이니까. 예. 그러면 한 4,550 S&P 500 기준으로 그쵸. 4,550에서 그 600까지 뭐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예. 맞길 바랍니다. 맞길 바랍니다. 정말. 진짜 신기하게 교묘하게 잘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그 우리가 양당 간의 선거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예. 선거 당해에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 평소에 선거가 없는 해라면 이 하늘색 그래프처럼 1년 동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금 진한 남색처럼 움직인다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일렉션 데이라고 해서 딱 그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예.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그때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네. 그 3월 정도, 그러니까 1월과 2월까지는 올라가다가 3월부터는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되는 게 사실 이거는 그 시즌을 딱 따져보면 이때부터 대선 레이스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경선이 아마 종료되고 대선 레이스 들어가는 시점이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한 어떤 그 선거 공세 때문에 예. 뭔가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통계 자료를 사실 그 대선 기간 때는 많은 후보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공약을 내놓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누가 됐든 간에 다 기대감으로 약간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게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과거 때 당선됐을 때 시장이 그냥 갑자기 맞아요. 그건 너무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통계 자료랑 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예. 통계 자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은 좀 커질 것 같긴 해요. 특히 그리고 게다가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금리에 대한 고금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제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청구서들이 이제 네.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아갖고 내년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크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 박종훈 팀장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유 정말 사랑하시는 팬인 것 같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분에 예. 대한 굉장한 팬입니다. 아, 제가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 네. 정말 탁 꽂혔거든요. 전 처음 만나 뵀을 때. 네. 아 이분이 또 그렇습니다. 꽂혔어. 예, 꽂혔습니다. 자, 한번 어느 분인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